저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토론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배는 가장 후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소중한 자리에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저희 박찬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앞에 세 분이 이렇게 박찬호 선생님 발제에 초점을 맞추고 뒤에 세 분이 윤형관 선생님 발제에 초점을 맞추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박찬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정치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주주의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진단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뒤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만성 정치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박찬호 선생님께서 발제문에서 이 만성 정치 위기의 원인을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타났던 폐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이 당시 또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다수당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에 이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행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만성 정치 위기의 일부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복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이 만성 정치 위기의 원인은 어느 특정 정치 세력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도적 요인으로는 아마도 헌법과 선거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 요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우리 정치에 또 다시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교회 등 일부 보수 세력의 극우화, 그리고 남북 분단으로 인한 반공주의에 기반한 이런 그 흐름과 그다음에 이런 것에 유리한 사회 갈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당내 공직 선출자 선출 과정, 이거는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 공천 과정 및 정치인 충원 과정에서 일반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근식 우리 그 교수님께서 아주 절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지층에 이렇게 호소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또한 아주 강경한 입장, 이렇게 강성 팬덤에 귀에 맞는 이야기들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또 공천이 되고, 그래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그런 강성 팬덤들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근식 우리 교수님처럼 양화가 이렇게 구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이러한 과정들은 확실히 이거는 선거제도와 또는 헌법 개헌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정당 내부의 문제입니다만, 정당 내부의 문제도 이런 그 계기에 한번 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정치 위기가 이러한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처방 또한 복합적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중요하고 개헌도 중요하지만 그 외 사회 구조적 요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 남북 분단으로 인한 반공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리를 찾자면 역시 선거제도 개선 및 개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박찬욱 선생님과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많은 분들께서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선거제도 개선과 개헌은 상당히 실현이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 또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국회 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아주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국회 개혁 이 논의하는 그 공간에서는 상당히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실현하고자 하다가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개헌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개헌안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주요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 개헌안을 마련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박찬호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선의 다양한 안과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의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것들이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개헌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과이고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하나하나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사안들은 차후에 다시 이렇게 개헌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선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념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복합 위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간다라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토론문 준비한 거고요. 외교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영관 선생님께서 현재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퇴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으로 자강 외교, 동맹 외교, 글로벌 외교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자강 외교와 글로벌 외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모든 분들이 자강 외교, 글로벌 외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어려운 부분은 동맹 외교일 것 같습니다. 동맹 외교, 특히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 동맹이 계속 이러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뭐 동맹 현대화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한미 동맹을 영원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동맹은 저희 살아생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년, 50년 저희 세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중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매니지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한미 동맹과 더불어서 한중 관계와 더불어서 사실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우리 김근식 우리 교수님께서는 북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화공존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분간 한 30년 기간에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30년 안에 또는 20년 안에 비핵화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앞으로 50년은 약 핵무기를 100개, 200개 가진 북한과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평화를 강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에서 저는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두 분 선생님, 선배님, 아주 좋은 발표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저는 윤영관 선생님 그 발제문만 주로 토론할 거지만 박찬욱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운 게,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박찬욱 선생님 발제를 들어보니까 이런 점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고, 대외 정책 부분에서도 비판을 해주신다면 제가 달게 듣겠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한 거는 저는 매우 잘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우 잘했다. 그냥 잘한 게 아니라 매우 잘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어제 제가 그 댓글 쓴 거 보니까 방송 나가서 제가 홍현익 같은 새끼를 방송에 내가지고 이재명 지지하는 이 방송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제가 지금 방금 검색했는데 막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우 잘했다. 나중에 저녁 드시러 가셔서 제가 이재명이 대외 정치에서 좀 못한 거 좀 알려주시면 좀 고맙겠어요. 저는 거의 다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그럼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이래서일 거다라고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구도하에서 박찬욱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윤영관 선생님의 그 발제문도 전반적인 구도나 자강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동맹, 그 다음에 이제 외교의 다각화, 다양화를 위해서 한다는 이런 구도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제가 그런 그 큰 구도나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이의를 제기할 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선생님이 좀 생략하셔서 말씀 안 하신 거, 이 중요한데 왜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까 하는 거, 그런 것을 아마 저는 이제 그러니까 100% 동감하는 건 아닌 거죠. 그 대체적인 큰 구도에서는 다 동감하고, 그 말씀하신 것도 다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다 논리적으로도 정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생략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마 선생님은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셔서 미국에 대한 비판을 좀 잘 안 하고, 저는 방송 나가서 미국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게 좀 미쳤나? 한국에서 미국 비판하면 자살행위인데 한미동맹 지지자가 80%가 넘는데 왜 미국을 비판하나? 저는 윤영관 선생님이 지금 최근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저는 한미동맹보다 훨씬 더 한국의 국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도 한국의 국익에 저해될 때는 단호히 비판을 하는데,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보수적인 학자들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니까. 미국의 비판은 무조건 싫어해요,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매우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에 대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윤영관 선생님이 지적하셨지만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났을 때 미국의 국내 관세를 한 50% 이상을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공황에 다 빠져버렸고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자기네 그 식민지 권역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덜했지만, 독일 같은 데가 워낙 피해가 심해서 거기서 나치즘, 파시즘이 이제 일어나서 2차 대전이 됐다라고 하는 게 킨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킨들버거 트랩입니다. 그것을 상기해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한국 사회나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별로 없는지를 전 굉장히 좀 궁금해요.
저는 너무나도 이게 안타깝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자칫하면 극우주의로 빠지거나 이 나쁜 정치로 다 국내 정치가 다 흘러가게 되는 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 그렇게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은 토론문에 이제 없습니다만은 토론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미국이 그 패권 국가로서 모범을 보이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줬는데 무역에서 적자만 봤다. 우리 매우 손해만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억지 주장입니다. 억지 주장이고 경강부의 아전인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 미국의 제재업이 쇠퇴한 것이 다른 나라가 그것을 가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지금 3차 산업이 한 70%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3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택한 거예요. 2차 산업을 거의 이익이 많이 안 남으니까 3차 산업으로 간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근본위 제도가 아니라 달러본위 국제 질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세뇨리지 이득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은 달러본위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심각한 위기들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뉴욕발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그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찍어가지고 극복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도 미국만은 인플레가 별로 나지 않으면서 자기의 경제를 극복하고 다른 나라한테 다 피해를 전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엄청나게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식으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를 찍어가지고 계속 극복하고 엄청난 이득을 받는데 그거는 일체 얘기 안 하고 제조업이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선거 수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에서 저소득 백인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게 전부 우리가 세계에 모범을 보이고 이 패권국으로서 우리가 세계에 너무 희생만 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얘기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대안에 가서 이제 윤영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강조 안 하신 거 몇 가지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런 윤영환 선생님 쓰신 글을 쓸 때 자강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쓰고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잘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강조하는 게 말뿐이 아니라 역대 한국의 보수 정부들은 이 김대중 정부 이후의 보수 정부들은 국방비를 거의 올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방비 엄청 올렸고요.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국방비를 훨씬 많이 올렸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보수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실제로는 국방비에 거의 안 써요. 보수 정부들. 안 해도 그냥 보수니까 국방을 중요시한다라고 말 안 해도 알지 뭐 그런 건데요. 실제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 8.2%, 9년부터는 한 7% 이상씩 올려서 이번에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게 트럼프는 나토에 가가지고서는 3.5%, GDP 3.5% 국방비 올리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몇 년을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 만나자마자 우리는 자진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국방비를 자진해서 3.5, GDP 3.5%를 올린다고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비판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방비 많이 올리냐 비판해야 되는데 그 자충수가 되니까 비판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올리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관이 있는 겁니다. 전작권을 반드시 전환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올려야지 국민들이 불안하게 국방력은 강화 안 하면서 전작권만 가져오면 불안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국방비를 많이 올리는데요. 전작권 전환은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20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 말씀은 안 하고요. 단지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은 전작권 전환만 가지고도 우리 군의 지휘부를 생각을
대미에 의존하는 생각을 바꾸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휘 체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체제를 독립시켜서 미일 동맹처럼, 미일 동맹은 각각 군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조만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유기적으로 얼궈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령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의존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군을 떼어놓고 협조만 하게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안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대미중 외교 노선에 있어서 언론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CSI에서 연설한 것 중에 안미 경중의 시대는 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저는 오보라고 보고요. 그 말을 한 바로 다음에 문장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원본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다음에는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고 압박하고 제재하지만 협력할 건 다 한다. 하물며 미국도 그런데 우리는 이웃나라인데 더 협력할 것도 많은데 우리는 더 협력도 하고 경쟁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미경쟁 시대는 끝났다라고 한 것만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도 하필이면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바로 전인 작년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냈습니다. 6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관세 매긴 거를 자기 미국한테 얼마나 흑자를 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매겼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3,500억 달러를 지금 거의 뜯어가다시피 투자를 받아낸 건데 이게 우리한테 좀 불어냈던 거죠. 옛날에 흑자 내고 작년에는 오히려 적자를 받았으면 우리나라 거의 저 관세 매길 여지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중국하고는 한 400억 달러, 500억 달러 매년 흑자를 보다가 최근에 와서는 홍콩을 제외하고는 중국 본토하고는 적자를 봤어요, 작년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미 경쟁 시대가 끝났다.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흑자를 우리한테 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언론의 보도가 조금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안미중 경미중 전략이 타당하다. 특히 저는 윤핵관 선생님하고 좀 조금 다르다고 하면은 저는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일의 통일에서 많은 교훈을 받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73년에 유엔 가입하고 그 다음에 동독이 미국하고 수교를 했거든요. 근데 우린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유엔에 가입했는데 아직도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 안 됐고요. 독일 간에도 정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남북 관계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소통이 잘 안 되고요.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인도하려면 북한을 어떻게든지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엔드 이니셔티브 얘기했듯이 관계 정상화를 우리가 오히려 북일 정상화나 북미 정상화를 지지해 주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마스가 프로젝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언론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마스가 프로젝트 강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의 대미 최대 협상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알아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지금 이제 향후에 지금 필리조선소가 아니라 한국에서 건설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얻어내야 되지만 미국에서 건설해 놓고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많지만요. 한국의 조선업을 부흥시켜야지 왜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드시 건져야 되고요. 미국에서 건조하면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문제는 벌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만 한다면 비자 문제도 이게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거 그들이 비자도 안 주는데 우리가 가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비자를 완전히 우리 근로자들을 대우해주는 방향으로 할 때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요.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보에 있어서 4대 과제가 있습니다. 4대 과제가 첫 번째가 북핵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나왔을 때 원활하게 수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평화 통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4대 안보 과제라고 보는데요. 그 안보 과제에서 한중 관계가 안 좋다든지 한러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는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저는 중국하고 관계 상당히 진척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러시아도 북러 간의 동맹만 얘기하지 북러 간의 동맹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남한한테 전쟁을 일으키면 러시아는 전쟁에 끌려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에서도 연루 위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러시아도 북한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북 간의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전쟁에 끌려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남북 간의 중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하고 관계도 조속히 빨리 회복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두고 전쟁이 끝나면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이 시기를 들어줄 것 같은데. 아, 예. 많이 얘기했습니다.